병원장의 딸이자 응급실 수간호사인 28세 한지우. 검사인 남편 민준혁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시어머니와 전 약혼녀의 음모로 마약 횡령범 누명을 쓴다. 임신 5개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집에서 쫓겨난 그녀는 간호사 면허까지 정지당하고 아프리카 케냐로 떠난다. 난민촌 의료센터에서 쌍둥이를 낳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버텨낸 7년. 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비 내리던 가을 저녁. 그날 그 무섭게 쏟아지던 비를 맞으며 울부짖던 나의 모습,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한지우, 서울 중심가에 자리한 명문대학병원 원장의 외동딸로 태어나 누구보다 축복받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하얀 가운 자락을 따라다니며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숭고한지 배웠고 자연스럽게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아버지의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28배 나이에 저는 응급실 수간호사로 일하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저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검사가 된 민준혁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박 여사는 의사 집안 며느리를 원했고 병원장 딸인 제가 그 조건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시댁은 법조계에서 3대째 이어온 명문가였고 준혁은 촉망받는 검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병원에서 인정받는 간호사였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슬 좋은 부부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째 되던 해부터 상황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제가 병원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에 소홀하다며 불만을 쏟아냈고 준혁의 전 약혼녀였던 강유진이 자주 시댁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진은 준혁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둘은 약혼까지 했다가 유진이 갑자기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파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뒤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진은 이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되어 준혁과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박 여사는 노골적으로 유진을 칭찬하며 저와 비교했습니다. 종종 저녁 식사 시간에 그녀를 초청하여 둘이 참 잘 어울린다 하시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일쑤였습니다. 결혼 3년째가 되던 어느 날 며칠 전부터 너무나 피곤하고 밥맛도 없어서 생각해보니 몇 개월째 생리를 안 하고 있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 일도 너무 바빴고 집에 오면 또 집안 살림을 해야 하는 터라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지나 생리가 없었던 것도 잊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부인과를 찾아가니 5개월이나 되었다고 하며 건네준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품고 너무나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가면서 이 아이가 냉랭해진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응급수술로 인해 퇴근이 늦어진 그날 저녁 제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축하가 아니라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가을밤이었습니다. 기뻐하는 남편을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며 내 손을 잡아줄 시어머니를 연상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난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에 멈칫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유진 그리고 낯선 중년 남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기가 죽어 작은 소리로 웅얼거렸다. 박 여사는 내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병원 약품 창고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과 제 명의로 된 통장에 수상한 금액이 입금된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저였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뭐가 아쉬워. 더군다나 약품 관리는 철저하게 전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제가 몰래 빼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원장 딸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우리 집안에 망신을 주려는 거냐?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에서 나와! 하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유진이가 박 여자를 껴안으며 어머니 참으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박 여사를 말리는 척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증거이고 제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박 여사가 데려온 사설 탐정은 냉소를 띠며 증거는 명백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준혁이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의 눈빛은 제가 아는 따뜻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로서 수많은 범죄자를 신문하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은 제게 단 한 번의 변명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던지며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하며 뒤돌아섰습니다. 제가 아버지 병원의 명예까지 실추시키기 전에 조용히 사라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당신의 아이가 벌써 5개월이래요. 5개월 된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진 의뢰해 보세요. 합성일 거예요. 하고 소리 지르자 준혁은 그럼 엄마가 거짓을 꾸민 거라고? 하며 다가와 무섭게 노려보며 욱박지르고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면서 그 아이가 정말 준혁의 아이가 맞느냐? 마약을 훔치는 여자가 무슨 짓을 더 했을지 누가 아느냐? 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시며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까지 몇 벌만 챙긴 채 빗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임산부용 원피스 하나만 걸친 제 몸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고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 딸이라는 타이틀은 순식간에 마약 횡령범이라는 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댁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저는 제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 조차 발을 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어주셨지만 병원 이사진의 압박으로 저를 징계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누명을 벗겨주려고 애쓰셨지만 사진을 증거로 밀고 나오는 바람에 가슴을 치시며 우셨습니다. 아버지의 울음소리는 천둥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간호사 면허는 정지되었고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신 합병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기 진통이 시작되었고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쉴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나를 질투하던 친구가 과장해서 주위 친구들에게 퍼뜨린 바람에 모두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동료들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병원장 딸에서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막막한 나날을 보내던 중 저는 우연히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운영하는 해외 의료 봉사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보니 간호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도 지원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한국을 떠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저는 아프리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뱃속의 아이와 단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뱃속에 쌍둥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만삭에 가까운 몸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현지 코디네이터의 안내로 난민촌 의료센터에 배치되었는데 천막 몇 개와 낡은 컨테이너가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극심한 진통을 느끼며 같은 센터의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프랑스 출신 산부인과 의사 클레어가 제 손을 잡아주었는데 초음파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 뱃속에는 한 명이 아닌 2명의 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28시간의 힘겨운 분만 끝에 건강한 쌍둥이 남매를 낳았습니다. 오빠는 준혁을 닮아 이목구비가 또렷했고 동생은 저를 닮아 눈웃음이 예뻤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우로, 딸을 지연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일주일 만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2~3시간마다 깨는 아이들을 돌보고 낮에는 말라리아와 콜레라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과 환자들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해하는 모습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삶의 보람이 있었으니까요. 1년 후 난민촌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위생 교육과 격리 시스템을 구축해 감염 확산을 막았고 이 사례가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년째 제네바 세계보건기구 본부로부터 아프리카 지역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 현장 코디네이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스위스로 이주했고 낮에는 일하며 밤에는 온라인으로 공중보건학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지우는 3살 때부터 놀라운 기억력을 보였습니다. 의학 서적의 인체 구조도를 한번 보면 잊지 않았고 5살에는 기본 해부학 용어를 줄줄 외웠습니다. 지연은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내는 재능이 있었고 4살 때부터 환자를 돌보는 흉내를 내며 주변 사람들을 웃게 했습니다.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3년째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팀에 긴급 투입되어 6개월간 수백 명의 환자를 돌봤고 세계보건기구 특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4년째는 제네바 대학 박사과정을 시작했고 5년째에는 감염병 조기 경보 시스템 연구 논문을 발표해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6년째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에서 긴급보건위기 대응 담당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무지는 필리핀 마닐라였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보건 정책에 자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던 저에게 이것은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마닐라에서 저는 더욱 맹렬히 일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신종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각국 보건 당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지우라는 이름은 국제보건 분야에서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7년째 봄 한국 정부가 요청한 특별 자문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형 병원 원내 감염 사고 조사였는데 자료를 받아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 병원은 제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곳이었고 최근 준혁의 처남이 운영하는 의료그룹에 인수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7살이 된 지우와 지연을 데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년 만에 밟는 조국의 땅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하고 저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의 정체를 밝혀낼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세계보건기구 명찰을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7년 전의 나약한 모습 대신 당당한 국제보건 전문가가 서 있었습니다. 병원 원장실에 들어서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 원장, 감염관리실장, 그리고 병원 이사로 참석한 사람. 그 이사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민준혁,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준혁도 저를 알아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장이 소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오신 한 박사님이십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지우 맞습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한지우 박사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이 자리와 무관하니까요. 회의 후 준혁이 복도에서 말을 걸었지만 저는 다음 일정이 있다며 냉정하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의도적 감염원 유포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감염 환자 발생 직전 격리 병동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출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보안팀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고 며칠 후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7년 전 저를 모함했던 바로 그 사설 탐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설 탐정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은 7년 전의 모든 조작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즉시 세계보건기구 법무팀에 연락해 이 사건을 한국 검찰에 공식 제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지후와 지연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국을 떠나야 했던 이유, 그리고 너희들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묵묵히 제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그 의사님이 우리 아빠 맞죠?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 눈이 나랑 똑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보던 내 눈이었거든요. 지연은 제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아빠는 왜 우리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싫었어요? 저는 딸을 꽉 안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나쁜 사람들에게 속아서 엄마를 오해했던 거야.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있는 줄도 몰랐던 거란다. 사흘 후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공문이 왔고 사설 탐정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박 여사와 강유진이 거액을 주고 증거를 조작하도록 사주했다는 것, 그래서 사진을 조작하고 거짓 증거들을 유포한 것, 그리고 이번 병원 감염 사고 역시 그들의 지시로 저를 다시 함정에 빠뜨리려던 계획이었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준혁은 그 소식을 듣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그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은 듯 거칠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아니 지우 씨. 저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했던 것,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버렸던 것,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7년이 되돌아오나요? 제가 아프리카 천막 병원에서 쌍둥이를 낳을 때 산후조리도 못하고 일주일 만에 일터로 나가야 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지후와 지연이 내려왔습니다. 두 아이는 무릎 꿇은 남자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준혁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어른이 우는 건 보기 안 좋아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가 동생을 뒤로 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울린 사람은 우리 엄마한테 용서받아야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성숙한 말투의 준혁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은 박 여사와 강유진을 증거인멸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진은 미국 유학 중 임신과 낙태로 심한 후유증을 겪었고 그 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준혁과 다시 결혼하기 위해 저를 제거하려 했고 박 여사는 간호사 며느리보다 검사 며느리를 원했기에 두 사람이 공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는 유진에게서 명품백을 여러 개 받아 더욱 적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아버지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70대가 되신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시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저는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덕분에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지후와 지연을 보시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손주들이구나. 의사 할아버지를 닮아서 똑똑하게 생겼네. 지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3개월 후 법원은 박 여사와 강유진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준혁은 검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준혁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아이들 장난감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지후와 지연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또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서 인사는 해줘야지. 그래도 너희 아빠니까.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준혁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우야, 지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희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지우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엄마한테 하세요. 우리는 엄마가 용서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연은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는 엄마 울리면 안 돼요. 약속할 수 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한다. 다시는 엄마를 울리지 않을게.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평생 너희들을 지켜줄 줄게. 그날 이후 준혁은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와 지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준혁에게 의학 질문을 쏟아냈고 지연은 준혁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준혁은 다시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우 씨, 저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이들의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평생 그저 아이들의 아빠로만 남겠습니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저는 아직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천천히 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세계보건기구 서울 사무소로 정근을 신청해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후와 지연은 국제학교에 입학했고 두 아이 모두 또래보다 월등한 실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우는 벌써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고 지연은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두 아이가 저와 준혁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준혁과의 관계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좋은 동료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더 흐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더 이상 누명을 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7년간의 고난을 딛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건 전문가가 되었고 2명의 훌륭한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렸던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저의 결백은 완전히 증명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실에서 각국의 보건 정책을 검토하고 저녁에는 지후와 지연의 숙제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준혁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갑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입니다. 병원장의 딸에서 무명 간호사로 추락했던 제 인생은 이제 국제보건 전문가이자 2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둠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일 수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준혁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